주요 뉴스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웅 속에 방북을 마치고 다음 순방지인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해 동러 관계를 격상시켰습니다.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범의료계 협의체 출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 논현동의 19층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30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3중 추돌로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각각 1년씩 맞교대하는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1년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검토하겠다며 역제안으로 맞섰습니다. 제주에서 시작된 장맛비가 오늘 경남과 전남 등 남부지방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륙엔 낮 최고 기온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오늘 새벽 24년 만에 북한 방문을 마치고 다음 순방지인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만 하루가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푸틴과 김정은 두 사람은 회담부터 산책, 공연 만찬까지 10시간 정도를 함께 보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급 차량을 선물하고 북한을 떠났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주진희 기자입니다. 북러 회담의 공식 일정은 정오쯤 의장대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바로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한 뒤 함께 소련군 주모 해방탑 헌화도 진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선물은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 아우루스로 차량 번호는 6.25 전쟁 정전협정 날인 727-1953입니다. 차량 선물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인데 보란 듯 선물하고 시범 운전까지 공개한 겁니다. 두 정상은 장미정원 산책과 공연 관람회, 만찬까지 숨가쁜 일정을 함께했습니다. 만찬 테이블엔 랍스터와 송로버섯, 들쭉술 등 최고급 요리가 등장했습니다.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국가를 조약적 동반자로 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러운 긍지이고 위대한 영광입니다. 북측에서는 현송월 부부장의 의전을 하고 최선희 외무상,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만찬 테이블에 배석한 것이 포착됐습니다. В России и Корее есть схожая пословица: близкий сосед лучше дальнего родственника. 속담으로 양국 관계를 한껏 강조한 푸틴 대통령은 약 21시간의 짧은 일정을 끝내고 김 위원장의 환송 속에 오늘 새벽 베트남으로 출발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북러 정상이 함께한 시간은 모두 10시간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유사시에 자동 군사 개입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예상보다 더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세희 기자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은 1시간 30분의 확대 회담과 2시간의 1대1 회담 끝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1961년부터 2001년까지 양국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조약과 공동선언을 대체하게 됩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는 군사, 경제 분야를 비롯해 전 분야에 걸쳐 양국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양국 관계를 설린 우호 관계에서 격상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공동利益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환경을 굳게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두 나라 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양국은 예상을 뛰어넘어 1961년 조소동맹 수준의 유사시 자동군사 개입 조항에 근접한 새로운 군사동맹도 선언했습니다. Подписанный сегодня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этого документа. 아직 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해 조약 원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상당히 강도 높은 선언이라고 평가합니다.
일반적인 파트너십, 그러니까 전략적 동반형에 뛰어넘는 거의 준군사동맹 수준의 필적한 그러한 내용을 담은 그 조약일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에게 재래식 무기를 공급받고 북한 노동자 파견처럼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분야들의 협력도 사실상 합의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실제 선언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두고 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법정 싸움에서 정부가 완승을 거뒀습니다. 대법원이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환영 입장을, 의료계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대 증원으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피해는 작고 증원이 막혔을 경우 발생할 피해는 크다고 봤습니다. 내년 증원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해 의대생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거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반대로 증원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고 의료계는 대리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의대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기본법 등을 근거로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이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계 집단 휴진을 강요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저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신고 들어왔고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고 관련자들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그동안 소속 병원과 직무에 따라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던 의사들이 우여곡절 끝에 범의료계 협의체를 꾸렸습니다. 이 협의체가 단일 창구가 돼서 정부와의 대화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출범을 하루 앞두고 전공의들이 빠지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직후 의료계에 공통된 요구안을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임현택 의협회장도 4월 말 인수위 때부터 의협과 의대 교수,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추진했는데 관건은 전공의 단체의 참여 여부였습니다. 꾸려가야 되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대화 중입니다. 하지만 범의료계 대책이란 이름으로 출범하기 하루 전까지 파열음은 계속됐습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범의료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원하면 전공의와 이야기하면 된다고 의협 행보에 선을 그었습니다. 의협과 전공의 단체의 갈등은 4년 전 의대 증원 반대 총파업 때부터 쌓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기한 휴진 등으로 국민 불안이 최고조인 가운데 내분이 반복되는 걸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국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주도권 싸움만을 이제 벌이는 게 의료계 대표들에게 실망과 피로를 느끼고 무대책, 무책임, 무지성, 산무의 한심함에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의협은 전공의 없이 예정대로 대책위를 출범할지 아니면 전공의 측을 더 설득할지 등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어젯밤 경부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나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서울 논현동의 19층짜리 호텔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강재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커다란 화물 차량 세대가 고속도로 위 나란히 맞대어진 채 서 있습니다. 운전석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청주 휴게소 부근에서 3차로를 달리던 25톤 화물차를 11톤 화물차가 추돌했고 수습을 위해 멈춰있던 사고 차량을 뒤이어오던 다른 화물차가 다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찌그러진 차에 낀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 구조대원이 2시간 동안 구조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세 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서울 논현동에 있는 19층짜리 호텔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2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고 투숙객 3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밤 11시쯤엔 전북 익산의 한 목재소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야적장에 쌓인 목재 800톤가량이 불탔습니다. 당국은 자연 발화에 의한 화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원구성 협상에 대해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주고받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의 기기 성능을 떨어뜨리는 게임 최적화 서비스를 설치하고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의 단체 소송 첫 변론이 오늘 오전 열립니다. 삼성전자 측은 앞서 해당 서비스가 성능을 저하했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0.76명. 지난 1분기에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역대 최저였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윤석열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특별 공급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하면서 집 문제 해결을 돕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승훈 기자입니다. 오는 8월 출산을 앞둔 이민정 씨는 집 문제가 가장 고민입니다.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소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출산 뒤에는 더 큰 평형으로 옮겨가려 고려 중이기 때문입니다. 방 하나를 아이 방으로 빼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더 큰 평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커갈수록 넓은 집이 필요하지만 양육에 드는 돈을 감안하면 넓은 집으로 이사갈 여력이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주거 문제와 관련해선 이 씨처럼 넓은 집으로 이사가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특별 공급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미 신혼부부 특공 등을 받았더라도 아이를 낳으면 한 번 더 청약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고소득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제한이 부부 합산 2억 5천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 금리를 확대해 적용하겠습니다. 또 결혼으로 2주택자가 됐어도 양도세 등에서 1주택자로 취급되는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결혼특별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육아휴직 문제도 손보고 있습니다. 사실 육아휴직을 하면 내 업무를 같은 부서원들이 맡아줘야 해서 이 부담이 큰 게 현실인데요. 이 정부가 이 업무를 대신 맡게 된 근로자에게 한 달에 2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동료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육아휴직을 쓰란 뜻입니다. 이어서 신용수 기자입니다. 5살 난 딸을 위해 올해 육아휴직을 쓴 이용음 씨. 아이를 돌보면서 너무 행복하지만 남아있는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계속 눈에 밟힌다고 토로했습니다. 일단은 동료들의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휴직을 쓰게 되면은 그러면 제 업무를 어느 누군가 나눠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육아휴직 때 동료 업무 부담이 걱정스러운 건 이 씨뿐만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사 동료와 관리자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내가 쉬면 동료와 상사의 일이 늘어나는 게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쓰기 어려운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의 육아휴직 실이용 기간은 OECD 평균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노동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주가 보상금을 선지급하면 국가에서 사업주의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월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신설 지원하여 동료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최대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해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뜨겁죠. 경기도 고양시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는 불이 나지도 않았는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뜨거운 날씨 때문이었는데 이 바람에 입주자가 수억 원대의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 건물은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한낮 실내 온도가 최고 70도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장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판매를 위한 양주 상자가 가득 쌓인 사무공간 바닥이 물로 흥건합니다. 바로 옆 호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심한데 여기? 헐. 화재가 나지 않았는데도 지식산업센터 사무공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인근 4개 호실로 물이 넘쳐 흐른 겁니다. 바코드와 라벨지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고 판매가 될 수 없는 위스키만 3억이 조금 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해당 스프링클러는 68도가 넘는 열기가 감지되면 작동하는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입주자들은 폭염에 실내 온도가 70도까지 오르기도 한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외부 창호가 단열이 되지 않는 건축물은 저 또한 처음 경험해 보고요.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실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온도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사무실입니다. 5분간 실내 온도를 측정해 보니 50도에 육박합니다. 비정상적인 실내 온도지만 건축 허가를 내준 고양시청은 위법 사항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로이 복층유리를 써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설계를 충족을 해서 복층유리를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건물 설계를 한 시행사마저 사후 수습에 미온적인 상황이어서 애꿎게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하소연할 곳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지난 2017년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미끄러지는 차에 치여 숨진 최하준 군 기억하는 분들 계시죠?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른바 하준이법이 만들어진 지 4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경사로 주차는 여전하고 법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유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밤, 트럭 앞부분을 여러 명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경사로에 주차된 1톤 트럭이 갑자기 미끄러져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달려와 몸으로 막은 겁니다. 지난 4월 경기도 광주에서도 제동장치가 풀려 혼자 굴러가던 트럭에 시민이 올라타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모두 차량 밀림을 방지하는 고인목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들입니다. 사고가 났던 서울 관악구의 골목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물병이 빠르게 굴러갈 정도로 경사가 급한데 고인목을 사용해 주차한 차량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경사로 차량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라는 일명 하준이법에 따라 구청이 고인목 보관함을 설치해놨지만 관리는 부실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곳 주변에는 이렇게 고인목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지만 안쪽은 텅 비어 있습니다. 서울의 다른 지역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고인목 설치를 안내하는 표지판은 있지만 고인목이 제대로 설치된 차량은 찾아볼 수 없고 그나마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고정형 고인목들도 2달 전부터 사라진 상태입니다. 공사 때문에 그걸 뜯어냈을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별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고요. 하준이법이 시행된 지 4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안 해도 크게 단속이 된 적 경험이 없다 보니까 주민신고제의 어떤 고인목 부분을 좀 포함을 한다면은. 오르막길에선 뒷바퀴 뒤쪽에, 내리막길에선 앞바퀴 앞쪽에 고인목 고정. 운전자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저희 MBN이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명 하남 빌라왕 구속 소식을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하남 빌라왕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황당하게도 공인중개사를 포함해 무려 60명이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라 293채를 임대하며 하남 빌라왕으로 불리던 이모 씨는 지난 4월 180억 원대 부동산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앞서 MBN 보도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는 모습을 보이며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너네가 승소하긴 할 건데 나는 줄 돈이 없어 라고 일단 30대 A씨도 2022년 말에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22살부터 모아온 돈 다 가져간 거예요. 단 한 번도 연락을 먼저 준 적이 없어요. 이 씨를 구속한 경찰은 건축주와 부동산 업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무려 60명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사업자, 분양팀, 공인중개사들의 리베이트 금액이 전세 보증금에 포함되어 계약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씨 일당은 이런 분양사무실을 5군데 운영하면서 주로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20, 30대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범행에 가담한 일당 모두를 검찰로 넘기는 한편 부동산 계약 전 주변 전세가와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지난달 군기훈련, 일명 얼차려를 받다 숨진 훈련병의 동기들이 신병 교육을 모두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숨진 훈련병의 가족들은 훈련소 대신 서울 용산역에 차려진 분향소에서 위로를 받았는데요. 안타까운 사고에 다른 훈련병 가족들도 애통함을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이등병 계급장을 단 병사들과 가족들이 손을 꼭 붙잡고 체육관 밖으로 나옵니다. 5주 만에 만나는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반갑습니다. 얼차려를 받다 숨진 박모 훈련병과 함께 입소한 12사단 신병들의 수료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함께 입소한 240여 명 가운데 딱 한 명, 박 훈련병만 보이지 않습니다. 수료식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이렇게 입구에는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생때 같은 자식을 잃은 마음을 같은 부모라는 이름으로 짐작이라도 해봅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제 아들이 아닌데도 눈물이 나면서 걔도 이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국방부 앞 서울 용산역 광장에도 시민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분향소에서는 숨진 박 훈련병의 어머니가 추모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숨진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4주 전 걱정 말라는 말을 뒤로하고 연병장으로 내려간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신상 경험하고 그거 하고 일 돌려주시면 저 아무 소리 안 해요. 약속하시는 거죠? 경찰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늦어도 다음 주 초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통화 기록이 나왔습니다. 국방부가 경찰로 넘어간 수사 기록을 다시 회수한 지난해 8월 2일 이 대통령실이 군 관계자들과 분주히 연락한 기록인데요. 당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수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은 최혜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만 국방부가 이를 회수합니다. 사건 회수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실제 새로운 통화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 기록을 살펴보면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2번 통화했습니다. 통화한 시각은 각각 12시 14분과 12시 29분이었는데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건 오전 11시 50분 이후였습니다. 또 임 전 비서관은 이전 비서관과 통화한 이후인 1시 42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어 2분 12초 동안 대화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해당 통화 직후인 오후 1시 50분쯤 경찰에게 연락해 최혜병 사건의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 법무관리관과 이전 비서관은 해당 일에 4차례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3번의 문자를 주고받은 뒤 유 법무관리관이 이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2분 46초간 통화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송중기 씨의 육아 근황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 송중기 KT 부부가 서울 한남동에서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끌고 산책했다는 목격담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유모차에 탄 아들의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중국의 누리꾼들은 드디어 송중기 씨 아들의 발이 노출됐다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누리꾼들은 사진 속 부부가 똑같이 맞춰 신은 운동화를 언급하고 아들이 타고 있는 유모차의 브랜드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2021년 송중기 씨는 영국 배우 출신 KT 손더스와 열애를 시작해 지난해 1월 결혼했고 같은 해 6월 등남했는데요. 모든 걸 다 가진 남자 송중기 씨의 근황에 대한 관심이 요즘 날씨만큼이나 뜨겁네요.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 씨가 특별한 팬과의 만남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루이소체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흥민바라기 정금남 할머니인데요. 지난 18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손 선수를 만난 할머니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오랜만에 손자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합니다. 이 만남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6차전 중국전을 하루 앞두고 손 선수의 요청으로 성사됐는데요. 정 할머니는 손 선수의 경기를 보는 걸 최고의 낙으로 삼으면서 치매 증상도 완화됐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감동적인 만남에 축구 팬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기후 활동가들이 이번엔 세계적인 유적지 스톤헨지에 물감을 뿌려 체포됐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외신에 따르면 과격한 방식으로 논란이 되는 환경단체 저스티스 토보의 활동가들이 이날 스톤헨지를 향해 주황색 물감을 분사했는데요. 차기 정부의 2030년까지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을 요구하면서 이런 행동에 나선 겁니다. 현지 경찰은 이날 2명을 체포했다고 하는데요. 분사된 물감은 옥수수 가루로 만들어져 다행히 비에 씻겨나간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으로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가장 큰 쟁점인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번갈아 맞자고 한 건데요. 민주당은 앞으로 1년 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가며 맡자 국민의힘이 제안한 원구성 중재안입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두 상임위를 당장 내놓기 어렵다면 민주당이 이번에 먼저 하고 1년 뒤엔 국민의힘에 돌려달라는 겁니다. 법사위 운영위를 앞 1년은 민주당이 맡고 그 다음 1년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맡아서 운영하자. 여당의 전격 제안에 민주당은 조건부 수용을 내걸었습니다. 향후 1년 동안 대통령 거부권 제한 금지,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힘의 항의 등의 조건을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이어 진행된 비공개 회동에서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오늘과 내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막판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 지도부를 향해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해달라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원구성은 다음 주 어떻게든 마무리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회 앞에 있는 한 빌딩에 전당대회 캠프를 차린 것으로 저희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통령과 유력 정치인들을 배출한 선거 명당으로 꼽히는 자리인데요. 함께 당대표 선거를 치를 이른바 한동훈 사단의 구성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보도에 정태진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대산 빌딩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당사 인근에 있는 이 빌딩 4층에 캠프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를 시작합니다. 한 전 위원장 측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 관계자는 MBN에 사무실 임대 계약을 진행했다며 오늘부터 실무진이 출근해 캠프 활동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곳에 대선 캠프를 마련해 대권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선거 명당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김기현 의원도 이 빌딩에 캠프를 꾸려 당대표에 당선됐고 이낙연 전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이 둥지를 튼 바 있습니다. 한동훈 사단, 러닝메이트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합을 맞출 지도부 최고위원 출마는 장동혁 의원과 박정은 의원 2명이 유력합니다. 원외 당대표인 점을 고려해 원내 인사들로 구성하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또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한다고 하면 전략상으로는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출마 선언을 위해 한 전 위원장이 직접 쓰고 있는 선언문에는 대통령실과의 관계 정립과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검찰은 불법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검찰의 공소장을 입수해 살펴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됐습니다. 이화영 전 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 대표가 대납을 알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쓰여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가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쌍방울 그룹과 공모해 800만 달러를 대북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취재진이 50쪽 분량의 검찰 공소장을 살펴보니 이 지사가 대북 송금을 인지했다는 정황이 곳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지난 2018년 말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납하기로 했다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입니다. 공소장에는 이 전 지사가 이듬해 초 김성태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이 지사가 대납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다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방북 비용 대납 사실 알았을 거라고 보시는 입장도 그대로? 예, 맞습니다. 이 대표가 2019년 1월과 7월 김 전 회장과의 통화에서 각각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방북 초청 요청을 공식화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찰을 향해서 반격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포함해 현직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청문회를 열겠다면서 압박에 나섰습니다. 먼저 장명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에 민주당은 검사 탄핵 카드로 맞불을 놨습니다. 탄핵안 발의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검사 중 3명은 이재명 대표와 직접 관련돼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 회유 의혹이 불거진 박상용 검사와 백현동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사도 탄핵안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유, 협박, 술파티 의혹 등으로 오연 가능성이 높아진 이런 진술을 채택해서 판결하고 윤석열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명백한 정치 기소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김건희 여사 청문회까지 개최하겠다며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김 여사를 불러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저는 추진할 거로 봅니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그 황당무계한 결정을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은 내일 예정된 법사위 입법 청문회를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앞서 보신 민주당의 압박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대법원을 찾아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사법부마저 압박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최은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소속 의원들이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혐의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을 비롯해 사법부를 다수당인 민주당 아래 무릎 꿇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진행된 면담에서 의원들은 정치적, 외적인 고려 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강조했고 법원 측은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시 불거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공세 수위도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국회로 전락했다고 규정하고 일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이재명 대표 변호 전력을 정조준했습니다. 박균택,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직접 2년 내에 대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소 관련 검사에 대해 탄핵안을 추진 중인 민주당에 대해선 이재명의 애완견의 충성 경쟁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가 이 행정관을 자신에게 연결해줬다고 주장했는데요. 대통령실 직원이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홍지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검찰에 출석한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의 주선으로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물은 다 받으셨고 대통령실 직원과 관계 부처 직원들까지 연결을 해주는 노력까지는 하셨습니다. 명품 가방을 선물한 뒤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 의원 인사청탁 등을 논의했다며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과의 대화 내용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검찰은 조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를 부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씨가 가방 수수와 청탁 등 의혹 확인을 위한 핵심 인물로 꼽히는 만큼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의 가족도 포함된다며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습니다.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의 공범에 해당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실 직원들과 국가보훈부 공무원, 이 사건을 종결한 권익위 관계자들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우리나라 동해바다의 유전 개발에 글로벌 석유 기업 5곳이 관심을 보였다고 우리 석유공사가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140억 배럴이 묻혀있던 분석 결과를 내놓았던 액트지오의 자료를 교차 검증했다고 합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동해 유전 개발과 관련해 세계적 석유 회사가 유전 가능성을 교차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초에 세계적인 메이저 석유 회사 중 한 곳에서 공사와 액트지오사의 평가 결과와 방법론에 대해서 추가 검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면 금방 아는 기업입니다. 석유공사는 동해 유망성을 높게 평가한 이 회사를 포함해 해외 석유사 5곳이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심을 보이는 회사가 5개고요.
이 중에 이제 국영회사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심해 자원 개발 경험이 없는 석유공사로서는 해외 대형 석유 기업이 참여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 시추하는데 1,000억 원이 드는 시추 비용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설명에도 야당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와 석유공사에 경고합니다. 의혹투성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사업 계획 예산 배정과 계약 체결을 멈추고 국회 검증을 받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비공개를 전제로 국회에 탐사 정보와 근거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밥값을 아끼려고 점심시간에 편의점을 이용하는 노년층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C카드 분석 결과 올해 5월까지 70대 이상 고객의 점심시간대 편의점 결제 금액 비중이 늘어났는데요. 카드사 관계자는 외식 물가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이 편의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매출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 이주가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고액 자산 보유자의 순유출은 1,200명으로 중국과 영국, 인도 다음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호주, 캐나다에 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고액 자산 보유자는 10만 9,600명으로 세계 15위로 분석됐습니다. 내년 3월부터 밤 8시까지 주식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프리마켓과 오후 3시 30분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정규 거래 시간 외 주식 주문 땐 증권사 최선 집행 세부 기준이 우선 적용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축구공을 힘껏 차올리는 코끼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축구 시합 승리를 예측해주는 거라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독일 국기가 그려져 있는 쪽으로 공이 들어가는데요. 다시 차도 역시 독일 쪽으로 향합니다. 이 코끼리의 이름은 부비로 독일 튀링겐의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데요. 유로 2024 독일 헝가리전에서 독일이 승리할 거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이미 스코틀랜드와의 개막전에서 독일 승리를 멋지게 점지한 바 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오늘 새벽 치러진 경기에서 코끼리의 예측대로 독일이 2대0으로 헝가리를 이겼다고 하네요. 무언가를 배우는데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열정 하나로 브레이크 댄스에 도전하는 시니어들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일본의 시니어 댄스 그룹이 연습에 한창입니다. 이들이 추고 있는 춤은 브레이크 댄스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브레이크 댄스가 주종목으로 채택된 데서 자극을 받아 결성된 70대 여성 댄스 그룹인데요. 열심히 지도하고 있는 남성은 전직 일본 브레이크 댄스 챔피언인 댄스 강사 아라이 유스케입니다. 고전 무용가인 한 멤버가 고등학교 동창들을 모아 춤 제안을 하면서 이 모임이 시작됐다는데요. 올림픽 경기처럼 화려한 안무 동작을 해내기보단 건강을 지키는 게 주 목표라고 하네요. 아모르포팔루스 티타눔이라는 꽃을 아시나요? 시체꽃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 꽃의 보기 드문 개화 모습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미시간 서부의 한 식물원에서 사람들이 꽃향기를 맡더니 이내 인상을 찌푸립니다. 일명 시체꽃이라 불리는 아모르포팔루스 티타눔을 보고 있는 건데요. 이 꽃을 보기 위해 한 관람객은 2시간 넘게 기다리기도 했다고요. 개화를 위해 7년 동안이나 양분을 저장했다가 최대 3일간만 꽃을 피우고 져버리는데요. 이 꽃을 보는 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피었던 건 2018년이라는데 정말 귀한 개화 모습이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를 맞이하는 광화문 달빛 요가가 올해는 더 커진 규모로 돌아옵니다. 개막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도심 속 K요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개막식은 물론 요가 수업 전체가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가 수업을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예정된 21회 수업 전체가 매진입니다. 대기 인원도 60명까지 받았는데 알림톡으로 대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약에 성공한 사람들은 25일부터 도심 속 K요가를 즐기며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수업은 매주 화수 목요일 저녁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K요가의 출발점이 될 광화문 달빛요가는 내일 저녁 6시 30분에 그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올해도 유엔이 정한 세계 요가의 날에 개막하는 광화문 달빛요가는 지난해보다 2배 많은 200명의 시민을 초대했습니다. 시민들은 요가 공연과 싱잉볼 연주를 감상하고 쉐이크 믹스 같은 선물 꾸러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평균 참여율 80%를 웃돌았던 달빛요가 프로그램은 8월 8일까지 이어집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극심한 폭염 속에 나날이 특보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에도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전국 곳곳에서는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며 역대급 더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서울 등 중부지방은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고요. 호우주의보와 함께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제주에는 최고 100mm, 산지에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오늘 아침부터 오후 사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또 남부지방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강릉은 27.1도로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도 24.1도로 어제 아침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5도, 광주 31도, 부산은 28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주 초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경기와 강원, 충청 이남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